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서양 조각가 하면 누가 생각나시는지요? 저는 프랑스 문화를 공부하지 않았을 때 조각가라고는 로댕밖에 몰랐는데요. 어릴 때 로댕과 관련된 우스갯소리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농담입니다. 아마 이 농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령대에 따라서 각자 기억하는 답도 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단지 19세기의 조각가 로댕만이 아니라 서양의 조각의 역사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로댕의 조각이 왜 혁신적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는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묘사했지만 중세는 인간 육체에 대한 관심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다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인간 육체에 대한 관심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조각과 르네상스 조각은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리스 시대는 인간 육체의 건강함,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찬양했던 시기였습니다.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야채로 경기를 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남성 육체의 건강함을 아름다움으로 인식했던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입니다. 원반 던지는 순간적인 동작에 나타나는 근육의 힘과 육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너무도 잘 포착한 조각인데요. 기원전 5세기의 작품이라고 믿기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조각을 보고 있으면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 남작이 건강한 육체의 건강한 정신을 올림픽 정신으로 내세운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리스 사회가 워낙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은 시민권도 없었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에 대한 찬양은 남성 육체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인간에 대한 관심, 특히 인간 육체에 대한 관심은 남성 육체, 남성 누드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여성 누드 조각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작품 중에 하나인 밀로 섬에서 발견된 비너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반 여성이 아니라 신화 속의 인물을 형상화한 경우입니다. 게다가 원반 던지는 사람보다 한 300년 정도 뒤인 헬레니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로의 비너스는 완전한 누드는 아닙니다. 허리 아래에 가벼운 천을 두르고 있죠. 중세로 오면 로마네스크 시대나 고딕 시대나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 육체에 대한 관심,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거의 사라집니다. 우리가 르네상스의 변화를 얘기할 때 나왔듯이 중세는 육체에 관심을 가지거나 육체를 찬양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습니다. 게다가 중세시대 대부분의 예술은 종교예술이었으므로 그 예술에서 형상화되는 인물은 육체를 가진 현실 속 인간이라기보다는 종교적 가치관이나 교리 또는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종교적 가치를 형상화하는 데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중세 박물관인 파리 클리니 박물관에 있는 아담 조각을 보면요. 그리스 조각에서 보았던 남성 육체와 근육의 묘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른 듯 드러난 갈비뼈와 근육 없는 팔다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원래 파리 노틀담 성당에 있던 이 조각처럼 고딕 성당에는 수많은 조각과 부조가 새겨졌습니다. 아마 숫자로만 말하면 중세가 가장 많은 조각을 만든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계관 속에서 조각은 당연히 기독교 관련 내용이나 성인의 모습을 담은 그런 것이었고 그 목적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조각이 아니라 당시 왕의 모습을 새긴 동상도 남아있지만 종교 조각과 그리 다르진 않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묘사한 화려한 조각이나 루이 14세의 위세 넘치던 초상화를 떠올려보면 14세기에 만들어진 이 샤를로 5세와 왕비의 동상은 초라할 지경입니다. 르네상스가 되면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고대 문명이 재발견되고 조각도 종교적 도구에서 벗어나 인간의 육체를 다시 아름답게 묘사하게 됩니다. 르네상스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많이 거론되는 것이 로렌조 기베르티의 피렌체 산 지오반니 성당에 있는 청동문 장식입니다. 공모전에서 당선된 이 기베르티의 천국의 문을 보면 아담과 이브, 노아의 방주같이 여전히 성경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표현 방법은 중세의 부조와는 전혀 다릅니다. 원근법, 입체감이 드러나 있고 무엇보다 인간의 육체를 아름답게 묘사한 것이 눈에 띕니다. 르네상스 시대 조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은 역시 미켈란젤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피에타 외에도 다비드 조각은 성서 속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인물의 영웅적인 면모를 이 육체에 너무도 아름답게 새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중세, 르네상스의 조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각 시대의 특징이 눈에 잘 드러나 보이는 동시에 나란히 세워놓고 보고 있으면 사실 비너스와 다비드는 같은 시대의 조각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르네상스가 지나고 나서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동안 프랑스에서는 고전주의, 로코코, 신고전주의 등의 사조가 지나갔고 또 19세기에는 낭만주의와 사실주의에 이어서 인상파 미술, 상징주의 등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조각에서는 작은 변화는 물론 있었겠지만 고전주의와 로코코, 낭만파와 인상파 같이 다른 예술 분야에서 보았던 그런 큰 변화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신화적인 내용을 표현한 조각은 17세기나 18세기나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9세기의 대표적인 인물인 파리 가르니아 오페라의 전면에 예술을 형상화한 춤이라는 작품을 조각하고 또 역시 파리의 대표적 공원인 룩삼부르 공원에 분수 조각을 설치한 작가가 카르포인데요. 그의 작품 역시 17세기나 18세기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혁명 이후의 시기이기 때문에 19세기에는 프랑스 공화국을 찬양하는 조각도 많이 있지만 그들도 주제가 바뀌었을 뿐 표현 양식이나 조각을 대하는 태도는 그리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19세기는 이미지의 시대였습니다. 곳곳에 동상과 조각이 거리마다 세워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시대에 경쾌한 인상파 그림이 파리의 도시 풍경과 부드러운 자연과 또 비치는 빛을 화폭에 담을 때에도 파리 거리에 늘어선 조각들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던 프랑스 조각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로댕이었습니다. 1874년 34살의 무명 조각가 로댕은 전문 모델이 아니라 일반 젊은 남성을 모델로 해서 조각을 하나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로댕은 새로운 조각을 하고 싶었는데 이미 정형화된 포즈에 굳어있는 전문 모델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완성된 작품은 패배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벨기에에서 먼저 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파리 살롱전에 출품을 하면서 제목을 청동시대로 바꿉니다. 나중에 로댕이 명성을 얻은 이후인 1900년 파리 세계박람회에 출품할 때는 다시 제목을 깨어나는 사람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작품은 벨기에에서나 파리에서나 처음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선 신화 속 인물도 아니고 역사 속 인물도 아닌 평범한 사람을 조각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서양 예술을 얘기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다시 또 로댕에게서 가해졌던 것입니다.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는 로댕의 인간 육체 표현이 너무 현실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델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석고를 부어서 모양을 떴다거나 심지어는 시체에서 모델을 꺼냈다는 의혹이 언론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각의 높이는 178cm입니다. 건강한 남자의 키와 신체 사이즈를 거의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로댕이 비난과 의심을 받은 것입니다. 현실 속 인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현실적으로 묘사했다고 비난받은 것이 지금으로선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 당시 다른 조각과는 너무도 달랐다. 그래서 이상해 보였다고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로댕은 이 작품으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몇 년 뒤에 프랑스 정부는 이 작품을 구입하면서 로댕에게 새로운 주문을 넣습니다. 파리 장식미술학교의 문을 조각하는 일이었는데요. 이것이 로댕의 평생을 엽떡이 될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 제작은 1880년부터 시작해서 40년 가까이 계속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예술 외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워낙 여러 가지 형상을 지옥의 문 안에 넣다 보니까 작가가 계속 수정을 했고 그래서 길어진 것도 있습니다. 지옥의 문은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고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200개가 넘는 인간의 형상이 무질서하게 뒤얽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옥의 이야기이고 수많은 형상이 있다 보니 광기나 욕망, 고통과 폭력 등 인간의 운명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대작입니다. 앞서 우리가 로렌조 기베르티의 조각 천국의 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로댕은 자신의 작품을 지옥의 문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르네상스를 열었던 천국의 문에 필적할 그런 작품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형상이 있고 또 작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옥의 문에 들어갈 개별 형상을 별도의 작품으로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했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 한가운데 맨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다보면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리고 광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인간의 숙명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옥의 문과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우리나라의 반가 사회상이 떠오릅니다. 인간의 욕망과 번뇌를 바라보며 그것에 시달리는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 오른팔로 턱을 괴고 생각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팔은 다시 무릎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팔을 받치고 있는 무릎은 왼쪽 무릎일까요? 오른쪽 무릎일까요?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죠. 이 모양 실제로 해보시면 오른팔을 오른 무릎으로 받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아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 팔꿈치를 왼쪽 무릎 위에 올리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힘들고 어색한 자세입니다. 로댕이 모델에게 이런 자세를 요구한 것은 그렇게 힘든 자세를 취했을 때 인간의 근육이 뒤틀리고 긴장하고 두드러져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댕은 인간을 묘사할 때도 그 근육에 담긴 긴장과 힘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물의 감정과 고뇌 그리고 내면을 모사한 것으로 잘 알려진 로댕의 또 다른 걸작이 1888년 제작된 칼레의 시민들입니다. 프랑스 북부에 있는 칼레라는 도시의 주문에 의해서 제작된 이 조각은 14세기에 백년 전쟁 당시에 칼레시를 지킨 6명의 시민 부르주아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백년 전쟁 당시에 영국의 왕이 칼레를 포위하고 공격을 했지만 11개월 동안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긴 포위 공격으로 굶주림에 시달려서 칼레는 결국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그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에드워드 3세가 시민들을 살려주는 대가로 6명이 대표로 희생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결국 6명의 시민 대표가 흰 셔츠만 입고 맨발에 목에 밧줄을 걸고 죽으러 나갑니다. 그러나 영국 왕의 왕비가 호소한 덕분에 용감하게 이 희생자를 자처한 6명의 시민들도 목숨을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역사학자들은 중세 때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위 공격이 있고 여서 항복을 하면 굴욕적인 조치를 내리고 그에 이어서 너그러운 용서를 해주는 이런 형태의 일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칼레의 시민들 이 이야기도 상당 부분은 애국심으로 신화화되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이 어쨌든 칼레 시는 자신들의 선조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로댕에게 조각을 의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조각은 그런 목적에 맞게 제작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각이 공개되었을 때 칼레 시와 시민들은 너무도 놀랍니다. 로댕이 내놓은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한 용감하고 늠름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 앞에서 괴로워하고 무너져가는 아무리 좋게 봐도 체념한 듯한 인물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는 사람, 땅을 보면서 낙담한 듯 걸어가는 사람, 체념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사람, 팔을 휘저으면서 고통을 표현하는 사람, 이렇게 모여있는 6명의 군상에서 일반적인 영웅들의 동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은 없었습니다. 로댕은 영웅적인 신화보다는 그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의 감정을 담아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게 더 그들의 영웅적인 행동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칼리의 지도자 6명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희생하기 위해서 나섰고 결국은 그들이 그런 행동이 칼리의 다른 시민들을 지킬 수 있었다고 로댕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칼리의 시민들은 전 세계에 12개가 있는데요. 파리 로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받침대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당당함은 사라지고 인물들이 인간적인 고뇌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러러보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당시 칼리 씨와 시민들도 상당히 당황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동상은 칼리 씨에 건립되었고 로댕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의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19세기에 조각의 혁신을 가져왔던 로댕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 로마 조각부터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까지 긴 시간에 걸친 조각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리스에서 19세기까지 시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종교적 가치관을 형성화했던 중세 조각을 제외한다면 모두 인간의 육체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조금씩 방향성은 달랐지만 인간 육체에 대한 관심,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느 시대나 비슷했던 것이죠. 그러나 로댕에 이르러 조각은 인체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인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인간의 고뇌와 고통과 격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인물이 내면을 담게 된 것이죠.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는 조각을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로댕의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다른 조각가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